어제 안타까운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동영상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던데 어제 4월 20일 그 오전이었어요. 오전 10시 32분에 진주에 가면은 정촌면이라고 있대요. 그 정촌면에 뭐가 있냐면은 물류센터가 있는데 어떤 물류센터냐면 BGF 로지스라고 하는 회사에 진주 물류센터가 있는데 그 진주 물류센터 후문 앞에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우르르 집회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10시 31분에 그 차가 2.5톤 트럭들이 10여 대가 이제 우르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집회를 하던 50여 명의 사람들 중에 여러 명이 그 트럭 앞을 막 가로막은 거예요. 저도 그 동영상 봤는데 아유 그냥 그렇더라고요. 막 그 했는데 그 트럭 기사가 그 이 사람이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그 드러나겠죠.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다라고 하면 왜 그랬을까? 이게 좌회전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차가 좌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직진이 아니라 좌회전이니까 사람이 거기 있는 줄을 몰랐을 수도 있지 않나 그 생각 드는데 알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니 어떻게 트럭 기사가 사람이 앞에 막고 있는데 그냥 갈 수가 있을까? 그거는 뭐 화가 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설마 하는 생각은 듭니다. 설마 하는 생각은 들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설마 그 트럭이 가고 있는데 그 앞에 그 막아설까? 그 다음에 트럭이 가고 있으면은 아예 알아서 피하겠지. 그 다음에 어쨌든 나는 일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차가 그냥 가는데 설마 이거를 그 피하지 않고 끝까지 뭐 이렇게 있을까? 이런 게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야 50여 명의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은 설마 트럭이 계속 갈까? 그 다음에 트럭 기사는 설마 사람이 비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설마가 말 그대로 사람을 잡은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트럭도 멈추지 않고 사람도 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5톤 트럭에 사람이 치인 거죠. 그래가지고 한 명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두 명이 아마 그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 부상 입은 그런 분들은 어떤 분, 그 쾌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사망하신 분은 저랑 나이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58세니까 뭐 68년생이나 67년생이나 68년생일 수도 있고 67년생에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뭐 어쨌든 제 또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못하러 그렇게 했나? 어쨌든 참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제 4월 20일 10시 31분에 오전 10시 31분에 그 차량이 2.5톤 트럭이 열 몇 대가 우르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대에 관련해가지고 나오자마자 31분에 나왔는데 32분에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회사가 BGF 로지스라고 했는데 이 BGF 로지스는 어떤 회사냐면은 BGF 리테일이라고 한 회사의 자회사예요. BGF 리테일이라고 한 회사가 있는데 BGF 로지스는 그 BGF 리테일이라고 한 회사의 물류 사업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물류 창고도 있고 뭐 이것저것 로지스라고 한 그 말 자체에서 물류 사업이라고 한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BGF 리테일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옛날 그 저희 같은 사람은 이 BGF 리테일보다 훨씬 더 익숙한 그 회사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강 패밀리마트. 일본 가면은 패밀리마트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패밀리마트를 옛날에 뭐 벌써 뭐 언제야? 보강 패밀리마트가 세워진 게 94년이라고 했으니까 30년도 더 전에 일본의 패밀리마트를 보광이라고 한 회사가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패밀리마트라고 하는 편의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패밀리마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패밀리마트가 뭘로 바뀌었느냐? 그게 바로 CU입니다. CU. 요 앞에도 CU가 있고요. CU가
어떤 회사냐면은 점포수가 CU 편의점이 18,000개래요. 그 다음에 CU가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GS25도 있고, 그 다음에 이마트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세븐일레븐도 있죠. 그 다음에 미니스탑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나?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뭐 조금 작은 뭐 OK마트인가 뭔가 해가지고 편의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편의점 업계의 1등은 GS25가 아니고 이마트도 아니고 바로 CU다. 점포가 18,000개고요. 우리나라 최대 프랜차이즈다. 그 다음에 몽골, 말레이시아 갔을 때 제가 봤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는 제가 못 가봐서 모르겠고, 말레이시아에도 편의점이 있대요. 그 CU가. 그래서 K 편의점이라고 해서 몽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또 몇 나라가 더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500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대 편의점 그 회사가 BGF 리테일인데, 원래는 보강 패밀리마트였다가 패밀리마트하고 관계가 이제 뭐 끊어졌거나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12년에 CU라고 하는 그 로고로 그걸 갖다가 바꿨는데, 명칭을 바꿨는데, 이 BGF 리테일 CU의 그 오너는 누구냐? 홍석조 회장이에요. 그런데 홍석조 회장은 어떤 분이냐? 저 같은 법조인들이, 변호사들이 한테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홍석조 회장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검찰에서 무지무지하게 잘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원칙대로 하면 실력으로만 따지면 검찰총장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법무부 장관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왜냐? 홍석조 회장의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홍석조 회장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홍진기 회장님인데, 뭐 일제시대 때 뭐 몇 대 천재 중에 한 명이다 뭐 그랬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뭐 내무부 장관도 하고, 어쨌든 일제시대 때부터 야, 홍진기 하면 무지무지하게 유명하다. 그런데 그 똑똑하다라고 유명했던 분인데, 홍진기 씨한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누구다? 그 딸이 라희다. 라희. 왜 라희냐면 홍진기 그 변호사님이 그 일제시대 때 판사를 했는데, 판사니까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막 근무하지 않습니까? 전라도에서 근무를 했었나?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처가가 전라도였는데, 그런데 전라도에서 딸이 태어났어. 근데 그 딸이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와, 전라도에서 내가 기쁨을 얻었다 해가지고 이름을 라희라고 지었습니다. 성은 뭐라고요? 홍이라고요. 이름은 뭐라고요? 라희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합치면 뭐가 됩니까? 홍라희가 되는 거지. 홍라희 여사가 남편이 누굽니까?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장인어른이 홍진기 회장이고, 홍진기 회장의 아들이 홍석조 회장이고, 홍석조 회장의 누나가 홍라희 여사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홍석조 회장이 나도 우리 매형 따라가지고 사업 배워가지고 경영 배워가지고 내가 재벌그룹 일궈야지 이런 생각했던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하고 우리 아버지가 판사했으니까 나도 법조인 해야지, 판사보다는 검사가 맞는다 해가지고 광주 고검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홍석조 회장인데, 그런데 이제 그 광주 고검장까지만 딱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검찰을 떠난 다음에 저같이 변호사에서 전관예우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저 같으면 그런 생각했었을 텐데, 그런 생각하면은 격이 안 맞는 거지, 이 집안하고는. 왜냐? 우리 누나가 홍라희 여사고 우리 매형이 이건희 회장인데 내가 뭐 변호사를 하겠냐 뭘 하겠냐.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클라이언트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뭐 회장님 뭐 사건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때 제가 자꾸 까먹는데, 우리 사무실의 대표 변호사님이 저보고 제발 우리 동인 광고 좀 해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동인에 그 대법관님도 요번에 새로 들어오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또 진용이 빵빵해졌으니까 혹시 뭐 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동인에 와주시면은 저희가 아주 성심성의껏 일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결,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김부장 관련했던 그때가
고등법원 판결까지만 나왔었는데요. 며칠 전에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주 뭐 그 건수도 건수지만 굉장히 그 수분양자 그분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굉장히 힘든 소송이었는데 잘 이겨가지고 아주 그냥 저도 기분이가 간만에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제 본부는 변호사니까 혹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동인을 이렇게 좀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홍석조 회장은 저같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그룹이 뭐냐? 보광그룹이고 보광그룹에 뭐 피닉스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정리하고 지금은 편의점 사업으로 아마 올인하는 것 같다는 그 생각은 들고 그 BGF 리테일이 CU고 그 CU에서 BGF 리테일에서 자회사를 뒀는데 그 자회사가 BGS 로지스고 그 BGS 로지스가 전국에 물류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국에 물류센터가 뭐 한 20여 곳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경상남도가 신촌블루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때가 그 경남센터가 어디에 있냐면은 진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4월 5일부터 집회를 했었대요. 어떤 사람들이 집회를 했었냐면 화물연대 사람들이 그 CU 관련해가지고 CU 물류 관련해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어떤 그 집회를 갖다가 했냐면 BGF 로지스하고 이야기하자 이것도 아니고 BGF 리테일하고 다이렉트로 우리하고 직접 교섭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집회를 한 게 4월 5일부터였대요. 그러면 4월 20일이 어제였으니까 보름 동안 이렇게 뭐 전국 각지에서 했던 것 같아요. 진주에서만 한 게 아니라 그 뭐 전국에 전국에 뭐 여러 군데 있을 테니까 몇 군데 이제 타겟 잡아가지고 대여섯 군데인지 몇 군데인지 어쨌든 집회를 쭉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4월 19일 밤 11시에 어떤 응원군이 도착을 했냐면은 전라남도 지역본부 그러니까 그 화물연대 전라남도 지역본부에서 조합원이 34명이 어디로 달려왔냐면 진주로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은 화물연대 전라남도 지역본부 중에서 광양 컨테이너 지회장이 서모 씨라고 하는 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이 그 4월 19일 23시에 밤 11시에 이렇게 경남 지역본부 파업 투쟁을 지원한다라고 하면서 저기 뭐 광양에서 광양이나 뭐 이런 데 광양이었겠죠. 뭐 광양 컨테이너 지회장이었으니까 진주까지 달려왔는데 그 다음 날 10시에 10시 반에 10시 32분에 그러니까 거기 광양에서 진주에 도착한 지 11시간 32분 만에 이러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지역본부 조합원 3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부상당한 사람들도 다 그 전남 지역본부 조합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집회를 하면서 그 CU의 그러한 차량들이 화물차들이 나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CU의 이러한 그 리테일의 그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배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편의점으로. 그런데 이거를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배송을 화물차가 배송을 해야 되는데 CU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던 화물차는 다 그냥 멈춰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CU에서 어쩔 수 없이 뭐 어쨌든 빨리 그 편의점주들은 막 난리가 났을 거고 아니 왜 물건이 들어오지가 않냐. 물건이 들어와야지 팔지. 그래야지 팔아야지 나도 먹고 살지. 아니 도대체 왜 물건을 안 줍니까? 이렇게 본사로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보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존에 계약했던 운전사들 화물차 운전사들 말고 대체 인력들을 섭외해가지고 대체 차량을 회사 측에서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제 10시 31분에 우르르 나갔던 회사차, CU차 한 10여 대의 그 기사들은 기존에 일을 했던 기사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회사에서 빨리 그 출고해가지고 저 각지에다가 이걸 뭐 이렇게 뭐 배송을 갖다가 하라 이러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테니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앞에 막고 있고 그냥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어쨌든 설마 뭐 이렇게 뭐 밀고 나가면 비키겠지 하고 간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화물차 운전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BGF 로지스의 근로자였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물차 농성하고 있었던 시위하고 있었던 그 화물차 기사들은 어떤 분들이냐?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차 가지고 그 CU의 물건들을 배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던 운전사들은 노동자라기보다는 개인 사업자라고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면 이 화물차량 소유자들은 운전사들은 소유자 겸 운전사들은 누구하고 계약했느냐? BGF 로지스하고 계약한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계약했냐면은 BGF 로지스의 협력 운송사하고 계약을 한 거고, 그 다음에 BGF 로지스는 누구하고 또 계약을 했느냐? BGF 리테일하고 계약을 했겠죠. 계약 관계가 이렇게 BGF 리테일에서 로지스로, 그 다음에 협력 운송사에서 화물 차량 소유주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단계가 쭉쭉쭉 있는 건데, 그런데 이 화물 차량 그 운전사들은 개인 사업자들은 협력 운송사도 건너뛰고 BGF도 건너뛰고 BGF 리테일 직접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거 그 협상을 하자. 어떤 협상하겠습니까? 이거 화물 운송료를 어떻게 해달라. 그 밖에 처우를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BGF 리테일하고 다이렉트로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고, BGF 리테일은 그런 거 부담스럽고 우리가 계약 관계도 아닌데, 그 다음에 당신들은 우리의 피고용주들도 아닌데, 예컨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데에서도 지금 뭐 잘못하면 파업한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삼성전자 정식 직원이에요. SK 하이닉스의 정식 직원이고 현대자동차의 정식 직원인데, 이 사람들은 BGF 리테일의 직원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란 이야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4월 5일부터 그 진주 물류센터 후문 앞에서 쭉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마 경남 본부에서는요, 이 집회하는 인원이 적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집회하고 있었던, 어제 아침 10시 반에 집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50명 조금 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50명 조금 넘은 사람들 중에 34명은 어디서 왔다? 전라남도 지부에서 왔다는 거예요. 전라남도 지역본부 조합원이 34명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남 지역본부 그 조합원들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오히려 전라남도 지역본부 화물연대 전라남도 지역본부 조합원이 한 34명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4월 19일 23시에 전남 지역본부 조합원 34명이 진주까지 달려와가지고 경남 지역본부 파업투쟁을 지원하다가 그중에 광양 컨테이너 지회장인 서모 씨, 58세 서모 씨가 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화물차, 그 2.5톤 화물차 그 기사는 어떻게 됐느냐? 특수상해죄로 입건이 됐는데, 그런데 이 서모 씨가 사망했으니까 이거는 그 죄명이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특수상해 치사죄로 바뀔 거고요. 이게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이게 웬 날벼락인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화물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화물연대는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만든 노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만든 노조인데, 개인 사업자들이 무슨 노조를 만듭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사실은 모순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특고라고 이야기해요. 특고. 특수형태 고용해가지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그 화물운송 기사님들이 그 법적으로 스테이터스가 애매하단 말이죠.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 차로 개인 사업하는 거니까 용달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그 뭐 월급 받는 건 아닌 거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CU든 뭐든 큰 회사로부터 일감 받아가지고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회사에 그 고용되어 있는 사람하고 일하는 태양은 비슷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개인 사업자들이, 개인 차주들이 모여가지고 노조 비스무리하게 만든 게 그게 화물연대고요. 이 화물연대는 어디 산하냐면 민노총 산하이고, 그 다음에 어디 소속이냐면 전국공공운수노조의 소속이다. 그래가지고 특수형태 근로자가 뭐냐면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해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특수형태 종사자라고 하고, 이거를 줄여가지고 특수형태 고용이라고 해서 특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특고가 무슨 단체 협상하고 이런데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은 말 그대로 특고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게 넓어지고 해가지고 화물연대 같은 어떻게 보면 거의 준노조 같은 그러한 그 단체가 딱 설립이 됐는데, 그런데 이 화물연대가요 어떤 식이냐면, 엄격하게 따지면은 노조라고 보기가 애매한 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노총 산하에서 제일 센 그 조직을 두 개를 잡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화물연대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냐? 전국금속노조예요. 전국금속노조가 얼마나 셉니까? 화물연대도 막강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왜 그런가? 제가 이해가 돼요.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뭐 운전하는 것도 재밌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운전하는 게 힘들어. 막 피곤하고 막 깜빡깜빡 졸릴 때도 있고, 졸다가 사고 낸 적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승용차 모는 것도 힘든데 화물차를 그것도 매일매일 모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 건설 현장에서 옛날 말하면 뭐 노가다 뛰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어렵고 험한 일이 이게 아니겠는가. 뭐 이해가 돼요. 화물차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위도, 이런 분들의 시위가 무지무지하게 과격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연대가 시위하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은 시위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대강 하지, 그냥 이렇게 하지, 이런 사람들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놔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어쨌든 시위 자체가 과격하고, 그 다음에 이 화물연대가 딱 멈춰서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류 대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연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물류 대란이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런 데가 화물연대인데, 그런데 이 화물연대가 왜 요번에 CU 관련해가지고, BGF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강하게 했느냐?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노란봉투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통과가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시행이 됐어요.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란봉투법이라고 한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노동조합법을 개정한 거예요.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인데, 거기에 2조에 정의 규정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정의 규정에 일단은 사용자부터 바뀌었어요. 사용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사용자겠습니까? 사업주. 그 다음에 사업의 경영 담당자, CEO나 경영진들, 또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가 또 들어갔냐면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규정이 들어갔어요. 이 경우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래 사용자라고 하면, 예컨대 제가 뭐 옛날에 회사 다녔을 때
저도 이제 계약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구랑 계약서를 씁니까? 우리 회사랑 쓰는 거지. 그러면 그 회사가 내 사용주가 되는 거고 나는 그 회사에 일하는 사람, 그 피고용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컨대 제가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의 그 근로자로 일을 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가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내가 형식적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인정이 되어버리면 내 사용자는 내 그냥 다이렉트로 뭐 예컨대 뭐 오성전자라고 칩시다. 그 오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내 사용주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누가 부담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부담이 된 거지. 나랑 계약서도 쓰지 않고 내가 월급도 안 주는데 내가 왜 제 사용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이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됐고 그것을 어떤 법이라고 칭하느냐? 노란봉투법이라고 칭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용자만 그 규정이 바뀐 게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정의도 바뀌었어요. 노동조합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돼서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가 노동조합이다.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안 본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을 허용해도 노동조합이란 이야기예요. 노동자들이 모인 게 노동조합인데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됐어도 노동조합으로 본다는 거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법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법을 그냥 지금 막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윤석열 정권 때도 이거 통과시키려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윤 대통령이 다 거부권으로 차단을 했었는데 지금 뭐 민주당 정권이니까 프리 패스지 뭐. 노동쟁의의 규정도 바뀌었어요. 노동쟁의 규정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노동조합과 노조와 사용자 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노동쟁의라고 했는데 뭐가 들어갔냐면요. 단순히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또 뭐가 들어갔냐면요. 근로자의 지위가 들어갔어요. 아니 근로자의 지위는 계약서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쟤도 근로자로 쳐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 그러면 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이것과 관련된 분쟁도 노동쟁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근로자들이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경영진이지 그게 근로자 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경영진은 뭐가 필요합니까? 나중에 회사 망하면 경영진 보고 온갖 책임지고 경영진들 월급 안 줬다고 깜빵 보내고 그러면서 그럴 때에는 노동자들이 책임집니까? 노동자들 책임 안 지잖아요. 그냥 월급 못 받고 그냥 끝나는 건데 경영진들은 깜빵 가잖아요. 자기 재산 다 털리고. 그러니까 그 경영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고 과실 있으면 니네가 먹고 그 다음에 결정도 니네가 하고 이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간섭은 간섭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생겼으면은 책임은 안 지고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 노동조합법이 바뀌었고 이거를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물연대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화물연대에서 그래? 그러면 그 BGF 리테일 여기하고도 우리가 다이렉트로 협상할 수 있겠네. 왜냐하면 그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그 하청업체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원청업체가 노사 교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화물연대 소속 개인 화물 차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우리도 다이렉트로 BGF 리테일하고 CU하고 교섭을 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BGF 리테일은 아니야. 당신들은 우리의 하청업체 회사도 아니고 당신들은 개인 사업자고 그러니까 근로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하고 교섭할 이유가 없어. 근데 회사가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배송이 안 되도록 계속 막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당신들은 운전하지 마. 다른 기사님들 모셔가지고 이거 우리는 일을 해야 되겠어. 그러다가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맞겠습니까? 누가 그 말이 맞는 거겠습니까? 보면요.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냈어요.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입장을 냈냐면 이번 CU 관련된 사항은 어저께 CU 관련된 사항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벗어난 상황이다. 지금 노동조합법이 개정돼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설령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화물연대 소속 운전 기사님들은 화물차 기사님들은 어떻다? 근로계약이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개인 사업자잖아요. 개인 사업자니까 이거는 용역계약이지 근로계약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아무리 이전보다도 사용자 개념이 이만큼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들은 이렇게 늘어난 사용자 개념에서도 밖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노랑봉투법이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고용노동부가 왜 이렇게 그냥 참변이 일어났느냐? 근본 원인은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서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낼 거였으면 4월 5일 날 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월 5일 날 화물연대가 CU 후문 막고 차 못 나오게 딱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잠깐만요. 그 화물연대 소속 기사님들은 이게 노랑봉투법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타협을 갖다가 하세요. 누구랑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협력 운송사하고 잘 타협을 하세요. 그다음에 협력 운송사들은 기사님들 이야기 잘 전달해가지고 BGF 로지스 하고 잘 이야기 해가지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게끔 하세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 그냥 쭉 있다가 그러다가 보름 지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낸 이야기가 뭐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동조합법 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기사님들하고는 노란봉투법하고는 아직은 법이 없다. 그럼 또 법 만들 겁니까? 이런 개인 사업자들 관련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한다라고 또 무슨 법을 만들 겁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벌은 땅 파가지고 그거 합니까? 장사합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제가 기사 보니까 좀 있으면은 대만하고 1인당 GNP가 10,000불 차이가 난대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40,000불 되면 좀 있으면 우리나라 40,000불 될 수 있겠죠.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만은 올해부터 40,000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40,000불 턱걸이 하면은 대만은 이미 그때는 50,000불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대요. 그게 IMF인지 어딘지 유명한 기관에서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대만이 왜 그렇습니까? 대만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만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제끼고 한국을 제끼고 지금 막 이렇게 높아가고 있습니까? 대만이 중소기업이 막 잘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만이 잘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TSMC.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큰 TSMC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낙수 효과를 우르르 해가지고 지금 대만 나라 국부 자체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중소기업 해가지고는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거기에서 경쟁에서 글로벌 컴피티션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10배가 더 커져야 되고요. 하이닉스가 지금보다 10배, 20배가 더 커져야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5만 불, 7만 불, 10만 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거 언제적 진짜 쌍팔년도 사고방식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나라의 정책과 경제를 그렇게 운용하면 우리나라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오로한 낯선 게임 아니겠습니까? AI든 뭐든 첨단의 뭐 로봇이든 첨단을 선점하는 나라는 쫙쫙쫙 클 거고요. 거기서 아차하고 삐끗하는 나라는 2등은 없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요. 2등은 없어요. 1등 해가지고 그게 초격차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금 뭐 노란봉투법이니 뭐니 노란봉투법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AI 그다음에 사람들도 똘똘해 조금 비싸긴 해도 땅값도 비싸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월급이요 일본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일본의 직장인들보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임금이 더 비싸요. 월급이 더 많아요. 그다음에 세상에 전 직원한테 3억, 5억씩 주는 그런 보너스로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회사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잘 되게 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적 그 구닥다리 같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러다가 우리나라 쫄딱 망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아차 좀 잘할 걸 이런 이야기 해봤자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벌써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뭐 돌아가신 분 그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치신 분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빨리 완전히 쾌유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사고를 내신 분도 형사처벌 받겠죠. 민사소송 당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들한테. 이게 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스트럭처를 프레임을 잘 짜는 게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